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현지 시각으로 내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중대 발표에는 북한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근 2달 동안 도발을 멈추고 있는 북한에게 미국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한반도의 긴장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을 때 극렬 반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또다시 극렬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관련 협상은 없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제안한다 해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미국이 대화를 제의했음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명분을 획득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제 다시금 한반도는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한반도가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검찰이 어제 출석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 체포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에 이 청와대에 대한 그 특수활동비 상납금액이 월 5천만 원에서 그 1억 원으로 좀 상향 조정된 것. 예. 혹은 이 국정원장 그 재직 이후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의 그 관여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국정원 그 특수활동비 그 상납 사건을 그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그 특수 3부 이 조사 과정 등 재반 사정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전 원장을 이제 그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그 체포 시한 내에 그 구속영장 그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병기 전 원장은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전 국정원장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국정원 자금이 그 청와대에 그 지원된 문제로 그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유감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어떻든 이제 그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 이름 바꾸는 거, 예? 그리고 수사권 이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그 사실상 그 활동을 이제 그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일 그 15대 적폐 조사를 그 마무리한 그 개혁위원회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국정원 개혁의 그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방안을 그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개혁위원회는 그 이를 위해서 그 국정원의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이 수사권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또 국정원의 그 직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이제 구체화하는 문제, 예산 집행의 그 투명성 제고 문제, 그리고 내외부 그 통제 강화, 그리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그 직원들의 그 거부권 활성화 등을 검토해서 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제 마련을 해서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이거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조직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조직 문화상 또 관행상 글쎄요. 이게 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5일 그러니까 내일인데 우리 시각으로는 16일이죠. 네, 현지 시각이 내일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은 2가지 아니에요? 테러 지원국이냐 아니면 대화 제의냐. 하나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이 홍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요? 네. 뭔 홍보를 하나? 이번에 예. 그 아시아 그 국가 방문을 하면서 특히 그 한중일 3국에서의 그 대규모 이 구매 및 투자 유치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의 그 테러 지원국 그 재지정 여부 그리고 한미 FTA 등 그 무역과 그 통상 문제에 대한 그 언급이 이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취임 후 그 첫 아시아 순방 결과를 그 반영하게 될 이번 성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뭐 투자 유치나 아니면 그 구매 성과 등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북한 문제와 그 통상 문제 등에 대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톤 다운된 메시지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강경한 그 추가적인 조치가 이제 발표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진짜 이게 참 그 궁금한데 북한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어떤 것인지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자, 이 지금 북한이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본인 걱정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말이죠. 예. 그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그 제네바와 그 평양, 오슬로, 그 모스크바 등을 오가면서 그 북한과의 그 반관 반민 대화. 이른바 그 1.5 트랙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그 참여해왔던 이 수전 디메지오 그 뉴 아메리카 국장의 전원입니다. 이 수전 디메지오 이제 이 이름은 상당히 좀 우리한테도 그 익숙한 이름이죠. 네, 디메지오 국장은 어제 그 미국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미치광이인지 혹은 그가 그 임기를 못 마치고 그 물러날 수 있는데 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메이지오 국장, 이 북한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종 단계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그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과의 그 반관 반민 그 대화에 그 참석해 온 인사가 그 접촉 내용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디메지오 국장은 보통은 이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 정상적 시기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 비상하다. 위중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북한 일종의 명분으로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치를 취하기 앞서 명분 축전.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디메지오 국장이 한 이야기가 계속 그 북한과의 그 대화의 그 창이 좀 닫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좀 이 경색 관계로 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이제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뭐 이거 예상대로 무산이 됐네요. 네,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결국 그 불참하면서 이 홍종학 장관 그 후보자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자유한국당과 함께 그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 관계 또한 다시 그 험악해졌습니다. 어제 그 의총에서 그 부적격 당론을 그 정한 뒤에서 국민의당은 이제 이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다수임을 좀 명기하자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자 그 회의에 그 참석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정족수 부족으로 그 인사청문회 채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그 산업통상자원 그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그 홍익표 의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되자 전적인 책임은 국민의당 그 지도부에 있다. 안철수 대표와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를 그 정조준했습니다. 호남 민심이 어떤지 좀 잘 돌아보길 바란다. 오늘 청문회에서 그 끝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이 김동철 원내대표를 끝까지 기억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게 그 여당 책임이지 그 왜 야당 책임이냐. 홍정학 후보자의 그 언행 불일치 리더십 훼손이 문제다. 이렇게 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고 하죠. 자, 그리고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예상대로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선출이 됐어요. 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예. 당선 소감에서 이제 비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겨울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서로의 그 체온을 나누면서 그 강철 같은 의지로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그 겨울은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 바른정당한테 그 새봄이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이 그 성공하는 세상을 좀 보고 싶다.
이런 그 국민들과 그 당원 동지들이 그 계시는 한 조금도 그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유승민 그 신임 대표 좀 한 달간의 만류를 갖고 있죠. 이 중도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3당이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그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나 뭐 자유한국당은 당대당 논의에는 뭐 통합 논의에는 전혀 그 응할 생각이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바른정당 문제 방금 얘기를 했죠. 자, 이 당대표는 대선 후보로 지낸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고요. 최고위원 또 세 명의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중 한 분이시죠.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네. 지금 가장 큰 그 새 지도부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벌써 탈당 행렬이 9명이 예전 교섭된 채가 무너졌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 말한 대로 죽음의 계곡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 혁신의 제3의 물결이 출렁일 건지, 아니면 이대로 도태될 건지, 정말 죽음의 선상에서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다시 새 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이로써 네. 이제 이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당대표가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협치를 하고 서로 상생하는 노력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적폐청산, 거의 사회주의적 그런 탕평 내지는 공평한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항하려고 하니까 우리 각 당의 간판 스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전면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문재인 폭주를 견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좀 지지율은 야당들 모두가 지지율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농단 그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조금만 소통을 조금만 하면 그 반사이익이 다 문재인 대통령에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렇게 폭주하다가는 지지율 분명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벌써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이제 연대 통합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당하고 합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요, 네. 저희가 지금 보수 혁신을 이렇게 치고 나온 건 뭐냐면, 과거의 진보 보수의 그 패권 세력, 박근혜를 필두로 한 패권, 지금 민주당도 이게 민주화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모두 코드 캠프 인사해서 패권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보수 혁신, 예. 진정한 국민을 위한 중도, 예. 이런 해보자. 다시 말하면 국민의당은 중도 개념에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거고, 한국당에서도 그러한 패권을 뛰어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체로 통합 한번 해보자. 그것이 문재인 패권 세력을 뛰어넘는 국민의 지지받을 수 있는 미래의 제3의 물결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좀 그건 제외하지만 모든 정당들을 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놔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시기. 시기.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방선거가 앞서고 있어서 눈앞에 지금 큰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게 통할까 하는 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예. 저희가 지금 이러한 수십 년간의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서 갇혀서 맨 싸움만 하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지향정당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 모두 과거 적폐, 과거 문제 해결만 해가지고 지금 식당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또 우리 바른정당이 나온 이상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지 과거 프레임으로는 우리는 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아니면 좌우 예. 진보 보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른정당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유승민 대표가 중심 체제가 됐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언제까지 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한은 지금 하느님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군요. 예. 그 미래에 통찰을 하고 지도자들이 그렇다면은 강하게 나가야 되니까. 이 얘기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상황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당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요? 예?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11명 가지고 통합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개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수 대통합, 중도 보수 통합을 목표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네. 이게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달성되는 문제와 어떤 지금 11명이 있죠. 그 의원분들이 이분들의 추가 탈당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다 빨리 해야지 이게 추가 탈당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고민인데요. 12월까지 한번 그걸 기다려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지선이 눈앞에 오니까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우리 이제 유승민 대표의 지도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지선 포기해서라도 진짜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는 거고, 지선을 포기할 수 없다. 빨리 어디로 또 이번 9명 간 것처럼 가자. 이래가지고는 우리 바른정당에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유승민 대표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우리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우리 바른정당의 길이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지지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강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이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여쭤볼 부분이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출국하기 전에 보수대 통합, 그러니까 적폐 청산은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계기로 보수들이 움직여서 통합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초토화시켰는데 그 전 정권 여보세요? 정 의원님? 세상에 국정원장 3명을 다 조사시키는 게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전화가. 아니 국정원장 3명을 이렇게 국가 안보를 수장이 이렇게 조사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보수 세력들이 두렵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농단 세력으로 그렇게 초토화시켰으면 됐지. 그 다음까지, 그 전 정권까지 이렇게 계속하면, 과연, 그거를 아무리, 그게 옳다 할지라도, 이건 정치 보복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항한다면,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수 통합의 그 에너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회의가 자유한국당으로 모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갈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보이니까. 중간에 또 끊겼는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어쨌든 힘을 모아라. 예. 이런 거로 보고요. 뭐, 이제 각 당에서는 당의 어떤 당략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문재인 폭주에 대한 걸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세력이 확실해서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으로 모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희진 전 의원 탈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잘. 예. 근데 보도는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이 보도는 믿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근데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도 사실 그 표현도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세력 내에서 그렇게 큰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치에 좀 초연했고요. 예. 전부 외국에 나가서 강의하고 그러한 자기 관리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전혀 이렇게 개입하거나 정치에 뭔가 작용을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니요. 근데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이 상징성이라는 거 중요하죠. 아무래도 예.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상징성은 있죠. 우리 보수 세력의 리더가 또는 원로가 지금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상징성은 있죠. 그 친이계 의원들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사실 좀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갖고 계십니까? 아직은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렇게 조사할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이 하고 정말 포토라인에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을 초월해서 이제 친이계가 그렇게 해서 당을 초월해서 뭉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전화 상태 고르지 못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복당에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의총을 소집했었죠. 그럼 어제 열렸는데 그런데 예상보다는 뭐 별다른 충돌 없이 뭐 잘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건 의총 직후에 나온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이었죠.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징계 제 임기 동안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자, 당사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거부터 말씀 여쭤볼게요. 두 친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없다. 못 박으셨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이거는 제가 누차 이미 언급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원들로 하여금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라. 이것은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전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당 지도부라든지 또 당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런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용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홍준표 대표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홍준표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예. 홍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네. 홍 대표가 직접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새 원내대표의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원내대표의 일이 아니라 당대표 홍준표 대표의 일이다. 일이다기보다는 당 지도부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홍 대표의 지도력이죠, 뭐 결국은. 네. 자, 그리고 어제 열린 의총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런 평가지요. 예. 근데 뭐 지금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친박계 의원들은 뭐 홍 대표가 독단적이다, 당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의원은 지역구에 들어가면 홍 대표의 입이 너무 험해서 예, 이거 본인한테도 아예 왜 같이 그 당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 홍 대표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 어저께 그런 좀 쓴소리를 듣는 자리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홍 대표도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경청을 하고 또 그렇게 일방적 운영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의견의 수렴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운영을 한다면 더 좋은 당 운영 방식이 되겠죠. 또 어저께 지금 복당파들의 재입당과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문제도 그런 복당파들의 재입당과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 수렴도 좀 거치고 또 최고위원회 의견도 좀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저는 타당하다고 좀 봅니다. 이것도 경청에서 들을 만한 얘기고 특히 아마 이것을 주장하는 소위 의원들은 아마 당이 어려울 때 뛰쳐나간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시 지금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좀 앙금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추진하고 왜 그러면 김무성 의원도 똑같은 그런 책임이 있을 것인데 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복당을 허용하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제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는 그런 소위 당 운영에 대해서 좀 민주적으로 운영해달라 또 좀 절차적인 절차를 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좀 운영해달라 이런 소위 좀 쓴소리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고 또 홍 대표도 기꺼이 그런 자리를 듣는 자리를 같이 앉아서 들었기 때문에 어저께 의원총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면 이게 다른 의원총회 다음번에 의원총회든지 언젠간 한번 그런 얘기가 아주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어저께 제가 그래서 나와서 저희 백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그러한 여러 가지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저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부 용광로처럼 녹아냈고 새로운 샘물이 나오듯이 새로운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제가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만약 이렇게 했는데 당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새로운 문제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로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당파들 문제도 이제 징계 이런 거 유감 표명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복당한 분들의 징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같이 뭉치고 융합할 것이냐 이런 데에 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에 또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여기에서 복당파들이 분명히 원내대표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저는 후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 후보 내면 안 된다. 민주국가에서 내는 거야 자유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래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다른 의원들과 융합과 당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복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행동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처신해 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뒤집어서 본다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복당파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저는 얘기한 거고 예. 원내대표를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문제하고는 조금 좀 별개고 예. 앞으로 그분들의 행동은 그렇게 그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행동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 한국당의 분들이 더 우호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또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의 그분의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당으로 친이계 인사들한테 한국당으로 결집하라 보수가 대통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여부야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도 보십니까? 뭐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언론 보도는 뭐 그렇게 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만한 그런 입장인가요 지금? 이미 그 정치에 손을 띄신 지 오래됐고 또 예. 대통령을 그만두신 지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과 이렇게 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라 예. 뭐 소위 상황 노릇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분의 성격도 그런 성격은 아니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폐청산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국당으로 모인다라는 그런 네. 부분하고요. 네. 그 한국당으로 모인다기보다는 지금의 이제 그 많은 저 보수 또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지금의 그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와 또 그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의 해결책으로 보수가 대통합돼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추석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저희들이 그 각 지역구라든지 많은 사회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대통합을 가고 있는 과정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점점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보수 대통합만이 문재인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그 세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많은 그 얘기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이계 인사들도 앞으로 더 한국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친이라고 뭐 친이든 누구든 간에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독선 독주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결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도 한국당에 복당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일부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 구체적인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보수대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도 또 우리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그 이명박 대통령을 추정했던 또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좋아했던 이런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 대통합은 그건 분명한 그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도 보수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계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야당들의 지지율은 그렇게 낮다고 보시죠? 그게 뭐 아주 단골 질문들이신데 지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직까지는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또 친국민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집권한 지 이제 한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예. 이제 실속이 없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이행되지 못할 때 저는 문제 제기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화제를 좀 바꿔서요. 전병헌 청와대 수석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설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병헌 수석은 그 이너서클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예전에 운동권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별한다 이런 그 정치적인 해석도 있지만 거기서 운동권은 이제 86세대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그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386 세대들이죠. 소위 뭐 예전에는 주사파 활동을 했다 이런 뭐 명칭도 붙는 분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전 그건보다는 여러 가지 수사나 또는 내사 과정에서 3억 원의 돈이 그 e스포츠 센터인가요? 거기에 후원금으로 갔는데 그 1억 원 정도의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추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좀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직 뭐 혐의가 있다 없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지만 아마 이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 특히 뭐 전병헌 수석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나왔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당대표를 맡은 네 사람이 모두 대선 후보 출신인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바른정당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강론을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지금 큰 흐름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강론은 결국은 저는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쌓이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신적폐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보수당의 결집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바른정당의 미래는 소위 이 유승민 대표의 어떤 아집이 계속되는 한 지금 11명의 의원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